이번 주 브리핑입니다. 최근 건설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 문제는 지속되고 있지만 주요 자재 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수익성 개선과 도시 정비 사업 수주 확대로 실적이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주가 폭등을 이끌었는데요. 건설업 업황 회복이 국내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네요. 올해 1분기 국내 증시 상장사들의 분기 배당 규모가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노력이 그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소식,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네, 이제부터 헬스장 사업자는 폐업을 하거나 한 달 이상 휴업할 경우 적어도 14일, 2주 전까지 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른바 먹튀 헬스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정위가 체력 단련장 이용 표준 약관을 개정한 건데요. 드디어 먹튀 피해 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스트레스 DSR이죠. 오는 7월 3단계 시행을 앞두고 가계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도대체 스트레스 DSR이 뭐길래 이렇게들 날린지 잠시 후 이주앤머니에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처럼 발빠르고 교양처럼 풍부하고 리얼리티처럼 생생한 경제 이야기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많이. 안녕하세요. 한 주의 경제 이슈를 모아서 들려드리는 장르가 뭐니의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이번 주도 알찬 경제 상식 이슈 싹싹 모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르가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오늘도 저희 상식을 채워줄 선생님 두 분을 소개해 올립니다. 저와는 아주 멀지만도 가까운 그런 사촌으로 추정되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경제 이야기가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구나 싶으실 겁니다. 어예진 소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입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빠르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은 아나운서 이주의 머니. 자, 우리 장르가머니 시작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공부를 꾸준히 하고 계시다면 알 것 같은데, 자, 혁수 앵커, DSR이 뭔지 아나요? 그래도 저 앵커잖아요. 이 우리 정도면 장르가 뭐니 앵커 아니겠습니까? 카메라 아닙니까? 저기 맞네요. 네네. 혁수 앵커, 네네. DSLR 카메라겠죠? L이 빠졌군요. 예예. 오늘 공부하면 되죠. 오늘 공부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아니 뭐 지금까지 다룬 적이 없었으니까 네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실행이 확정됐다는 소식인데요. 자, 평론가님, 이 DSR이 뭔지 이번에 제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연봉에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비율을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부채를 다 포함합니다. 신용대출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출을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지금 은행권에서는 이 DSR을요 40%로 보고 있습니다. 내 연봉에서 1년 동안 내는 원리금 합산이 40%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4, 5, 2, 20. 그러면 이제는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깐깐하게 대출 규제가 들어간다. 이게 바로 이제 DSR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스트레스 DSR은 뭡니까? 듣기만 해도 지금 스트레스가 막 쌓이긴 하는데. 맞아요. 예, 규제를 그럼 강화한다 뭐 이런 겁니까? 오!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 지금 제대로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미래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까지 미리 감안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도 이 사람이 깜냥이 되는지 보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금리는 4%지만 예를 네. 들어 네. 5%나 6%가 될 가능성을 반영해보자.
라는 게 스트레스 DSR이에요. 맞습니다. 원래는 DSR 규제가 있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는 미래의 가상금리를 더 붙이자고 해서 이제는 스트레스 DSR이 이제는 탄생이 된 배경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심적인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걸로도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이게 가상금리를 책정하다 보니 대출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차주 입장에서는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왜? 나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대출량이 한도가 줄어들다 보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쏙쏙 이해가 됩니다. 네. 네. 우리 운동기구 중에 바벨이라는 거 있죠. 역기 네. 같은. 그걸 드는 걸 생각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권혁수 씨가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네. 스트레스 DSR 적용한다. 네. 그러고서 양쪽에 1kg씩 금리를 더 달면서 스트레스를 줘요. 예, 조금 더 무거워졌어요. 이만큼 더해도 감당 가능? 네. 네. 그런데 버티네? 그럼 1kg씩 더 금리 더 추가. 좀 내려가. 갚을 능력 되나 보죠. 버티네? 네. 그러면 대출 가능. 가능. 이렇게. 이런 개념이에요. 으아! 대출 성공!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견딜 수 있을 만큼 무게를. 맞아요. 근데 이번에 시행되는 게 3단계라고 하셨잖아요, 네. 두 분 다. 1, 2단계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사실. 1, 2단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소위 빡세지는 겁니까? 네. 이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가 오르는 걸 감안하자는 개념이기는 한데 사실은 미래의 금리가 얼마나 오르고 내릴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보다 1.5%포인트 정도 오른다고 가정해 보자라는 게 대전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키를 처음 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근데 스키 처음 배울 때 처음부터 상급자 코스 안 올려보내잖아요. 그렇죠, 위험하니까요. 처음에는 좀 퀴즈 존에서 자세도 좀 배우고 그 다음에는 점점 더 경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네.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도 갑자기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작년 9월 이전까지는 0.38%포인트만 오른다고 생각하고 대출 한도를 계산을 했고 9월 이후로는 0.75%포인트, 그러니까 은행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에는 1.2%로 계산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는 7월부터는 최종적으로 1.5%포인트 오른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침체가 좀 우려되는 곳도 있으니까 올해 말까지 거기는 여전히 0.75%포인트로 계산을 하자. 이렇게 확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숫자가 너무 너무 많이 날아다녀가지고 좀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쉽게 얘기해서 대출이 얼마나 줄어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 1년에 연봉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는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일단 한 1,000에서 3천만 원 정도는 현재는 2단계거든요. 현재보다 7월 1일부터는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천만 원 연봉이신 분들이 이제는 30년 만기로 변동금리 4.2%로 받는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도가 3억 원 나오는데 7월 1일부터는 2억 9천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네, 요거를 이제 차이점을 좀 아셔야 돼요. 근데 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고 또 대출 계획이 있는 분들 꼭 챙겨야 할 게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정말 내가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나의 대출이 얼마가 나올지는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는 거니까 미리미리 상담을 하고 대출을 해야 된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가장 뻔한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일 거예요. 대출 한도를 또 계산을 하다 보면 뭐 신용 대출이 있거나 마이너스 통장이 있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기타 대출들을 다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대출에 대해서 총 합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도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단 요번에 이제 스트레스 DSR이 3단계가 적용이 되면서 신용 대출은 1억 원이 넘어야지만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용 대출은 왜 그러냐면 네.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억 원 미만도 신용 대출에 대해서 DSR 적용하게 되면은 사채 시장으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대출량이 안 나오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는 제3금융권 가요. 그러면 네. 더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용대출은 1억 원이 넘어가면 그때 가서 스트레스 DSR을 붙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또 이 스트레스 DSR 했을 때 많은 오해가 마이너스 통장 얘기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통장도 여기에 들어가느냐? 들어갑니다. 근데 5천만 원짜리 마통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실제 쓴 거 5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5천이 다
이게 들어갈까요? 아니면 500만 들어갈까요? 500만 들어가야 정상 아니에요? 500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5천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열받아 하시는 거죠. 아니 내가 500밖에 안 썼는데 네. 500만 넣어야지 왜 5천을 다 넣어갖고 계산해? 그러니까요. 그건 맞아. 조금 억울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냉장고에 야식을 넣어놨습니다. 네. 근데 야식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10개를 넣어놨는데 네. 나는 분명히 5개만 먹을 자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선 그렇게 안 봅니다. 야식 10개 넣어놓으면 10개 다 먹대더라. 아, 있으면 먹어요. 저희 집 냉장고를 있으면 조사했나 봐요. 먹긴 해요. 있으면 네. 먹어요. 그게 딱 마통이에요. 이게 5천만 원을 이제는 마통을 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500만 쓸 것 같지만은 5천 다 쓴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5천만 원을 한도로 해서 다 집어넣는 겁니다. 아, 우리 집 냉장고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쏙쏙 들어오네요. 그렇네요. 네. 또 궁금한 게요. 아니 이미 DSR로 규제를 계속 조여왔는데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주면서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소장님?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안 그래도 살아가는데 우리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데 네. 뭘 또 줘. 네. 그러면서 좀 짜증이 날 수가 저 있는데. 오면서 네. 예, 차 막히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아도 이 월급에서 대출금이나 원리금을 받는데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내가 월급을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받는데 갚아야 될 돈이 매달 200만 원씩 나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이 충분한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한. 어렵겠죠. 네, 지갑을 더 닫겠죠. 네. 지갑을 닫으면 경기가 악화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가 딱 이런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직장인 분들이 대출 갚느라고 지금 허덕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받을 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만큼만 이제 받아가라라고 한 거고 여기서 이제 많은 젊은 청년 세대들의 불만이 나오는 거죠. 왜 기성세대들은 그 당시에 과도한 부채에서 레버리지 일으켜서 자산을 일으켰는데 네. 왜 우리는 레버리지를 못 막아버리냐? 일으키게 하느냐.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한 상태인데 예, 계속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제가 가계부채를 조사해봤습니다. 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5월 22일 기준으로 봤을 때 746조 원이나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빨리 늘었냐 그러면 4월 말에는요 743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비해서 보면은 22일 만에 이게 3조 4천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빠르게 가계부채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죠. 아니 스트레스 DSR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가계대출량이 늘어난 거야? 그중에서도 주담대가 크게 늘었거든요. 네. 막차 수요가 또 일어난 거죠. 저 같아도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막 막차를 타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이사철이다. 아니면 뭐 어떤 뭐 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대출을 막차를 타려고 막 노력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저도. 그래서 30대, 40대 분들이 이 막차 수요를 타기 위해서 7월 1일 전에 대출량이 올해부터 사실 초반부터 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빠르신 분들이 빠르게 움직이신 거죠. 예, 7월 1일 되게 나는 좀 강화되기 전에 대출량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량이 지금 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정부도 이걸 걱정해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좀 재밌는 게 작년에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됐을 때 원래 7월부터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원래는. 근데 2달 늦췄어요. 9월. 그래갖고 뭐 시장이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대출이 막 7월부터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정부가 딱 못을 박았어요. 이제 변동 없다. 3단계는 무조건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7월 되기 전에 받자. 그래갖고 대출량이 지금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막 들썩들썩했었잖아요. 네. 오히려 집값 더 끌어올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날카로운 질문 갑니까? 날카로운 질문 가요? 네, 제가 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값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자, 지금 상황을 쭉 지켜보셨을 두 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평론가님 먼저. 네. 네. 모든 부동산 시장을 동일하게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서울 부동산과 지방 부동산을 나눠서 보셔야 되고 네. 네. 또 한 가지 서울 부동산마저도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 뒤의 지역을 나눠서 보셔야지 이거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면은 이게 실패하겠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더라도요. 강남 아파트는 계속 오릅니다. 어차피 대출 일으켜서 사신 분들은 없어요. 강남 3구에는. 왜냐하면 지금도 규제 지역입니다. 네. 안 나와요 대출. 그냥 본인 돈 갖고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3구는 영향받지 않는다. 그래 보고 아마 강남 3구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풍성 효과가 좀 있는 마용성 쪽 이 정도는 좀 오를 수 있어도 다른 지역은
그렇게 큰 뭐 앞서까지 뛴다든지 그렇다고 뭐 내려간다든지 보합권에서 머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방은 다르다. 지방은 여전히 안 좋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좋다. 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을 규제한다는 건 집값을 덜 오르게 하는 방법인 거는 맞는데 네. 집값이라는 거는 대출만 규제한다고 잡히지는 않죠. 대출 규제도 봐야 되고 뭐 금리 수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주택 공급량도 또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내년, 내후년에는 공급 물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이 좀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와, 빨리 스트레스. 체크할 게 좀 여러 개예요, 지금. 네. 저 이거 방송 끝나고 남아서 저랑 같이 나머지 공부 좀 하시죠. 자, 스트레스 DSR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예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